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거래의 탈중앙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블록체인에 다른 데이터를 올려놓는 고민과 실험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끼리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스마트 컨트랙이라고도 하는데요. 스마트 컨트랙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의 구현으로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위에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올릴 수는 없을까요? 블록체인 기술의 변형은 이더리움으로 탄생합니다. 캐나다의 부텔릭이라는 이더리움을 창시자가 그 블록체인의 그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보고 자기가 다시 오픈소스를 가지고 다시 만든 것이 프로토콜이 바로 이더리움이죠. 어떤 형태냐면 조건식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신 분은 알겠지만 if된 구문이라고 해가지고 조건에 합당하면 블록이 생성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 또는 법적인 부분 전부 다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계약이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만 블록이 생성되면서 그 블록에 저장이 되는 기술이죠.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끼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계약을 집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보수로 12달러를 주기로 합니다. 이때 하나의 조건을 거는데요. 만족하면 보수를 주겠다. 즉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수를 주지 않고 재작업을 통해 결과가 마음에 들 때만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춘향이와 몽룡이가 이제 사랑을 나누다가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티파니 반지를 선물해 주고 싶다. 이런 남자분들이 이런 공수표를 많이 날리잖아요. 근데 춘향이는 이게 확실할지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게 되면 그게 이행을 보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 눈이 온다라는 거는 눈이 특정 지역에 몇 센치가 쌓인다라는 기준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게 만족이 되면 쿠팡에 자동으로 티파니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춘향이가 반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또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줄여서 D앱 또는 앱으로 부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그대로 다 모든 탈중앙 형태로 만들면 D앱 형태로 구현할 수 있고 그 D앱은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D앱 중에서도 가장 이제 어떤 파괴력이 있는 D앱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가 디파이라는 영역과 NFT라는 영역도 사실은 그 영역 중에 하나죠. 한마디로 말하면 웹3에서 말하는 보상을 제대로 평가하고 측정하고 주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화폐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화폐 시스템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블록체인발 NFT와 디파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NFT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이 이제 미술 작품을 떠올리시는데요. 2021년 3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한 점의 그림 때문일 것이에요. 디지털 아티스트의 작품이 우리 돈으로 800억 원이 넘는 돈에 거래가 된 것이었는데요. unbelievable, 작가도 믿을 수 없는 이 일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 현장은 미술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디지털 작가의 이름은 비플. 매일 1,500일이라는 작품은 우리 돈 800억 원이 넘는 거래에 성공합니다. 도대체 이 작품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비플은 그래픽 아티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지난 거의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디지털 아트를 그렸었습니다. 이게 약 한 6,800만 달러에서 크게 거래가 되면서 많은 화제성을 불러일으킨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디지털 아트를 그렸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도 NFT에 좀 열중해주지 않을까라는 그 작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비넌스가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좀 주목을 받았던 NFT라고 생각을 합니다. 5,000일의 작업을 하나에 모은 NFT 아트. Ctrl+C, Ctrl+V의 복제가 가능한 이미지 파일이지만 원본 파일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작품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복제가 되고 복제가 돼서 심지어는 인터넷상에 막 돌아다녀도
그 파일의 소유는 소유권, 원 저작자는 나야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NFT예요. 그러니까 파일은 도처에 있지만 그 소유는 아무도 주장할 수가 없는 건데 역발상으로 그 다양한 곳에 있는 파일의 소유권이 나야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NFT라고 보시면 됩니다. NFT가 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역시 블록체인 기술 때문입니다. 체인으로 연결된 블록 안에 거래 장부를 넣어 모든 관계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게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거래 장부에 조건부 거래를 담은 게 스마트 컨트랙트인데요. NFT는 블록체인의 데이터 위에 디지털 원본의 인터넷 주소, 소유자의 신원 정보,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설명서를 넣었습니다. 이때 각각의 개별 정보를 넣어 똑같은 파일이 없도록 만든 것인데요. 디지털 파일에 붙은 꼬리표를 따라가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원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일종의 디지털 등기 권리증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보통 등기권리증은 종이로 인쇄를 해서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실한다거나 훼손될 위험이 존재하죠. 그런데 NFT는 등기권리증의 정보를 다 담고 있는데 이거를 종이로 발행해 주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저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제나 훼손될 위험이 없고 그리고 투명성 때문에 세계 어디서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디지털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는 크립토펑크, 남자, 여자, 좀비, 6인원, 외계인 등 5개의 캐릭터가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을 바꿔 1만 개의 각기 다른 아바타를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 그룹에선 캐릭터마다 프리미엄 가격을 얹어 거래되고 있죠. 푸른색 얼굴에 마스크를 쓴 코비드 에얼리언. 2021년 6월 소더비 경매에서 1,170만 달러, 약 139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소장한 NFT는 SNS 프로필 사진 등의 공개에 서로를 알아보는 플렉스 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NFT는 사실 크게 뭐 PFP라고 하는 픽처 포 프로파일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프사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건 왜 사냐라고 보면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플렉스예요, 플렉스. 플렉스. 이거 하려고 이제 사는 건데 지금도 그 픽처 포 프로파일의 양대 그 산맥인 크립토펑크와 BAYC 같은 경우에는 100억 달러가 넘었어요. 12조예요. 거기 시가총액이. 파이낸셜 타임스 발표 결과 세계 NFT 시장은 2020년과 비교해 2021년 약 400억 달러, 약 47조 원으로 무려 40배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NFT 아트 작가님들이 많은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척추 신경외과 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연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브레인 매핑을 선보이는 윤하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NFT 아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이지만 윤하 작가는 이미 2020년부터 NFT 아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대가인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까지 모두 그림을 그리는 가족입니다. 윤하 작가도 예술가의 DNA를 받았지만 의사가 되면서 그림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NFT 아트는 아이디어를 틈틈이 표현할 수 있어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대만에 있는 거기에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수출을 했어요. 그분도 그분 진료실에 이걸 걸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아이들을 치료하는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애들을 이걸 보면서 이렇게 아프고 그런 애들이 좀 더 이렇게 밝아지려고 그래요. 세계적 척추 신경외과 권위자인 하윤 교수. NFT 작가로 활동할 땐 윤하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의사와 작가의 정체성을 녹인 작품이 바로 브레인 매핑입니다. 그 위도, 경도로 이렇게 특징 지어지는 특정 지역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그 지역의 지도 위에 그리게 됩니다. 이때 그림에 나타내는 그 지도상의 여러 가지 기호들은 우리가 서로 약속한 의미의 기호가 아니라 작품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미술 표현의 하나의 엘리먼트로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맵 온 더 브레인은 어떤 특정한 현상이나 어떤 특정한 인간의 의지나 노력 이렇게 몰두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와 같이 이 작품은 뉴욕의 유명한 부동산 재벌이기도 한데 그분의 머릿속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도시의 발전과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사람들의 노력, 도시를 설계하는 분들의 그러한 그 노력을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서 이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NFT 아트에서 NFT 캐릭터 디자인까지 디지털 세상 인기 그림들. 복제가 가능하고 원본을 알 수 없어 그림의 가치는 칭찬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원본을 증명하는 NFT의 등장은 원본과 소장의 가치, 적정한 가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콜렉터끼리 그림을 사고 팔 때마다 작가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 작가로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처음 NFT를 민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NFT를 만들고 나서 거래소에 올렸을 때 그게 거래가 되면 될수록 유통시장에서 계속 누군가에게 판매가 될수록 그 판매 금액의 퍼센트의 일부는 바로 원작자에게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열티라는 건데, 창작자가 본인이 만든 물건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가 계속 됐을 때 플랫폼의 수익에만 종속이 되지 않는 원작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그런가 하면 일제강점기 시대 사재를 털어 문화재 유출을 막았던 전영필 선생의 간송미술관,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자 훈민정음 해례본을 한정판 100개의 NFT로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창제 원리라든지 창제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진 유일한 문자가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고요. 그 한글의 원형인 훈민정음이 그런 모든 것들을 입증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그런 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이제 국보 제70호이고 또 이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한 이 Memories of the World, 즉 이제 세계 기록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겁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NFT의 가격은 1억 원. 국보 문화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NFT를 소장하는 이들에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송 후원에 이제 그 간송 이 클래스라고 하는 이제 제일 높은 등급의 이제 이 NFT를 구입을 하시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NFT화된 이제 그 이 후원의 이제 회원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차량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 한다고 했었죠.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고요. 온라인 세상에서 끝날 것 같던 디지털 자산은 제도권 속으로의 연착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디지털 자산의 혁신이 가져올 금융의 변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해외 교민이 보내는 돈이 GDP의 20%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송금 수수료가 없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 현재 자국민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가서 달러를 벌어서 본국으로 송환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쓰게 되면 수수료가 많이 줄게 되고요. 절감하게 되고, 엘살바도르와 같은 그런 국가들, 그러니까 특징이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경제 인프라가 취약하고 자국 통화가 심하게 훼손된 이 국가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2001년부터 USD 달러를 이제 법정화폐로 통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 자연적으로 돈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화폐를 택하는 건 이른바 그 정상 국가라고 하면 별로 일어나질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전체 투자 예산의 15%를 비트코인에 투자한 엘살바도르. 2022년 7월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면서 평가 가치는 약 50%가량 감소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최빈국을 벗어나려 한 엘살바도르.
하지만 현실은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도 일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진정한 돈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사실 돈이라는 게 경제활동,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단순히 갑자기 법으로 강제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한 비트코인 자체가 달러화 대비 등락이 너무 커서 한 나라의 법정 통화로 하기에는 대외 환율이 너무 불안정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이면 틀림없다고 하더라도 진짜 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편 2021년 미국에선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이 있었습니다. We think in the US it will unlock a lot more value if there were to be a spot Bitcoin ETF. However, the development of a futures market has also been very helpful. There have already been a lot of investors and financial advisors that have moved into the futures market just because of the regulations and some of the government oversight that comes with that. However, we also think it would be prudent in the long term to have some type of an ETF or an ETP in the US market that does invest in spot Bitcoin.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산업으로도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죠. 디지털 자산 수탁,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중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 이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이 시너지를 낼 텐데 이 시너지를 완성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 그런 리소스를 갖고 있는 회사, 이 회사가 이제 국내에 나올 경우에는 국내 기관 투자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변동성 확대와 시장의 불투명성 등 위험 요소를 줄이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시장이 확대되면서 제도권에선 규제와 완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중국은 모든 거래를 불법이라고 선언을 하며 몽둥이를 들었고요. 미국은 당근과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현실적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규제의 발목에 묶이는 나라들은 싱가포르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The Singapore crypto scene has experienced a boom in the past 1.5 to 2 years. Based on a KPMG study, investment in the crypto scene in Singapore has increased by tenfold in 2021, amounting to 1.48 billion as compared to 110 million in 2020. The number of deals have also increased from 26 to 82. Do I think that Singapore should regulate NFTs and cryptocurrencies? Well, Singapore does not regulate cryptocurrencies and NFTs per se, but depending on the nature and how they are used, they may fall within the regulated regime. My view, which is shared by many, is that regulations are a must if one wishes to grow the crypto ecosystem.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범죄에 관한 통계를 잡은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2017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 뭐 코인 사기 이런 걸로 한 게 한 2,000건 되고요. 그냥 코인이라고만 들어간 모든 범죄 유죄된 게 한 90% 되는데요. 그거는 한 4,6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범죄의 등장과 함께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2021년 9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을 마련하고 난립하던 거래소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거래소라고 하는 이런 데가 사실은 그 근거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어떤 제도화가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이제 제도화의 법적 제도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좀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규제를 어느 정도 맞춰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그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진입 장벽이 좀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전송하는 송 수신인의 신원 정보까지 기록하는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트래블을 할 수 있다는 목적이 이제 자금 세탁이나 자금 유출을 방지하는 부분인데 이 트래블률이 그래서 이제 안 좋게 보는 부정적인 으로 보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가들도.
규제를 하기 위해서 트래블룰을 한꺼번에 적용한다는 부분들이 물론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 해당 거래소에 대한 트래블룰이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같은 규제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건 아닐까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낸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을 네거티브적으로 규제를 하면 되지 어떻게 잘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그냥 기업들의 자유와 창의에 맡겨두면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일부 섞이기는 하겠지만 그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라든지 NFT 메타버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발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경기 침체 등 갖가지 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서방 국가는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죠.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또한 공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암호화폐의 거래 정지까지 디지털 자산 시장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NFT 거래 시장도 그렇고 암호화폐 거래 시장도 그렇고 일단은 내가 산 어떤 가상자산의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할 때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가격이 떨어지면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 상투를 안 잡으면 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진행 주체의 결정권이 남용되거나 취약점에 대한 외부 공격으로 토큰이나 코인의 가치가 급락하는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투자 시 진행 주체의 개발 능력, 로드맵,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선도하는 리더들은 이상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건전한 윤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기술일수록 올바르고 선한 사람이 관리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그 프로젝트 리더들이 갖고 있는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능력과 열정, 도덕성에 대해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 없이 단순히 시세만 쫓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NFT까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투자에 있어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 그거 참 좋아합니다. 적립식 투자. 이게 왜냐면 저는 장기 상승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제 투자의 목적에 맞는 투자법은 적립식이에요. 왜? 언젠간 오르니까. Yes, we view a long-term horizon as very important for investors considering digital assets. First, this is still an industry that is in the high growth phase, so we view that for it to play out over the long term is the way that you'll see the best benefits in the sense that you could see all of its applications and also the way it's intended to be utilized more appropriately by both investors and also from the broader economy.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한다면 왜 해야 되냐면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이 차트의 변동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워낙에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경력을 갖고 있는 주류들이 비트코인을 싫어해요. 그들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조롱을 견디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되게 외롭죠. 네,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그릴 때 동반해서 봐야 할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보안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에 하루 평균 시도되는 해킹 건수가 162만 건이에요. 지금 해커들의
공격 시도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 공격 대상도 이미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바뀐 지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상자산 거래하시는 민간인 분들은 내가 언제든지 해킹될 수 있겠구나. 내 가상자산들이 언제든지 0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Cybersecurity has been always very important. We started seeing that with the rollout of smartphone devices and having cybersecurity becoming really important. So as we think about NFTs and many different digital assets, cybersecurity will remain a key part of the ecosystem to try to protect consumers and organizations that implement this type of technology.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해킹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소프트웨어 지갑에서 디지털 거래소까지 블록체인 기술의 주변 환경은 적절한 보안 방안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은 10%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 90%는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이죠.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사이드 체인으로 연동하거나 기존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블록체인을 일부 쓰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해킹 사고는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할 거예요. 게다가 자산을 다루고 금융을 다루는 서비스다 보니까 얼마나 더 해킹이 더 취약하겠어요. 더 많은 공격이 있을 테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사이버 보안은 지금보다 아니 10배, 100배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사이버 보안은 새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유망 신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반 기술 개발을 강화해 보안 산업을 사이버 방위 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이버 보안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도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유망한 분야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유망한 분야를 지켜만 보지 마시고 본인의 투자 기회로 연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가까운 미래,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있을 겁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를 주저한다면 혁신은 우리를 그냥 지나칠지도 모릅니다. 블록체인, NFT,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의 미래 성소라였습니다.